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 시험 대비의 마지막 한번 쭉 문제 풀어보면서 이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항상 특강할 때는 양도소득세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어디 보시냐면은 11조 문제 63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조금이라도 맑을 때 어려운 부분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오해 가면 이제 비몽사몽 시간만 가기를 국방부 시기에 돌아가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자, 지방세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사실 지방세는 외워줄 것만 좀 외워주면은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양도소득세 같은 건 조금 이해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11조 문제 63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63번부터가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자, 5문제 예상합니다. 5문제. 많으면 6문제까지도 출제 가능한 부분이죠. 자, 일단 63번 소득세 납세무에 관한 설명서 옳지 않은 별표 하나. 단독 문제로 가끔 가다 나오는 부분입니다. 단독 문제로 가끔 가다 나오는 부분이죠. 자, 한번 보죠. 1번. 거주자란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자, 여러분 항상 소득세는 누구를 납세무자라는 거죠? 개인을 납세무자라는 거죠. 개인. 이게 가장 전제 조건입니다. 소득의 기속자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다. 그럼 뭘로 가셔야 되는가? 법인세로 가셔야 되는데, 법인세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법이 아니죠. 법인세 공부하면은 민계공 포기해야 됩니다. 까불고 있어야지. 자, 그런데 이때 소득세법상 개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죠. 뭐와 뭐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이때 1번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다만 최근에 거주자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서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 여기 밑줄 183일 이상 거소. 그래서 만약에 1번에서 물어본다면 여기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자, 이것밖에 없어요. 예전엔 1년 이상이었다가 국제 다른 나라와 형평상 183일 이상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한번 1번은 거주자에 대한 정의다. 비거주자에 대한 정의다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여러분 저는 이거 강조하고 싶어요.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는 것은 뭐가 다르다? 납세 의무의 범위가 다른 거야. 납세 의무의 범위. 그러면 국내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한 거니까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일시 없이 무조건 다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차이점은 어디서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그러면 비거주자는 특징이 국내에서만 납세무가 있고 국외에서는 납세무 있다 없다? 없다. 마지막에 나온 문제가 요걸 답으로 요구했어요. 이 납세무자를 물어보는 마지막 문제가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은 물론 어디? 국외 소득에는 납세무가 있다 그래서 이걸 답으로 요구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안 나와. 나와도 답이 아니야. 그러면 다시 어디로 오냐? 국외 소득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결론 냅시다. 우리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세 세 가지로 구분하죠. 이때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나 퇴직소득세는 모든 거주자가 납세무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거주자. 그러나 뭐는 양도소득세는 즉 국외자산을 모함으로써 양도하면은 양도소득세로 가는 거고, 국외부동산을 임대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소득세. 그러면 결론 낼게요. 종합소득세는 모든 거주자가 납세무가 있는 거고, 양도소득세는 모든 거주자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려요. 몇 년 이상? 5년 이상.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만이 납세무가 있다니죠.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만 납세 의무가 있다. 근데 이것도 이미 기출문제로 나왔었어요. 계속. 실제 그전에는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누굴 물어본가? 5년 이상 이걸 물어봤어요. 근데 이것도 이미 계속해서 노출됐어요. 만약에 제가 시험에 출전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나왔고 이것도 나왔고, 그럼 여러분 같아도 이제 뭘 갖고 장난칠까? 이것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 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2번 국외에 있는 부동산의 뭐죠, 여러분?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국내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만이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있다.
이게 과거 패턴 문제의 답이었던 거고 3번 비거주자는 국 외에 있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국외 소득은 무조건 없는가? 누구는? 비거주자. 여기가 마지막에 나왔던 문제의 답이고요. 4번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 자 뭐죠 여러분? 여기 임대니까 어디로 가는가? 종합소득세죠. 그래서 여기 국내죠. 국내에 있는 부동산 임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거주자 구분 이시 없이 모두 납세하는 거죠. 5번 국 외에 있는 부동산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속해서 국내에 5년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소나 거주를 둔 거주자만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맞아 틀려? 틀렸죠? 예. 왜냐하면 5번은 국외자산이다 무슨 소득이니까 종합소득세니까 이때는 뭐다 여러분? 모든 거주자죠. 그래서 이것만 좀 구분하시면 돼요. 결론 낼게요.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은 요것밖에 없어. 특히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결론 63번의 답은 몇 번? 5번이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64번 다음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오른 것은 별표 하나. 이거 나오면 이건 출제는 반드시 맞으라고 주는 거죠. 예, 이거는 반드시 맞으라고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올해도 좀 나오길 바랍니다. 최근에 계속 나왔어요, 여러분. 과세 대상. 그래서 5문제에서 양도소득세 5문제에서 한 문제는 맞춰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맞추라는 출제원이 의도를 내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확인하죠. 자, 옳은 것이죠. 예, 그러면 기업, 미등기 나대지. 자, 나대지가 중요한 거죠. 나대지는 뭐고 여러분? 부동산 등기 여부를 묻고 묻지 않고 무조건 과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전통적인 출제 문제에서 답으로 많이 물어봤던 거죠. 부동산 임차권 나오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죠? 뭐를? 등기된 것만. 그러니까 차이점은 부동산은 등기 여부를 묻지 않는데 부동산 임차권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를 요구한다? 등기된 것만이고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디귿 점포 임차권. 이 점포 임차권이 바로 뭐냐면 영어권입니다, 여러분. 영어권. 실무 나가시면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권리금 그랬죠, 권리금. 자, 그러면 여러분 영어권이 나면 반드시 이 말을 확인하셔야 되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를 했느냐, 분리하여 양도했느냐, 요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세 과세 대상인 거고, 고정자산과 함께 고정자산과 분리하여 양도한다 그럼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것만 꼭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영어권에 대한 정의도 좀 한번 여러분이 꼭 좀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브노트나 핵심 기본서를 통해서 영어권에 대한 범위도 좀 꼭 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론, 여기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 거기 나오는 뭐예요, 여러분? 점포 임차권. 결론 냅시다. 점포 임차권은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는 요 사업용 고정자산이 뭐냐라는 걸 여러분한테 물어보기 위해서 요걸 사업용 고정자산을 뭐로 말한다, 여러분? 부동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세 과세한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노원역에 있는 상가 건물 양도해서 그러면 유동성 인구가 높은 노원역이 있으니까 그만큼 그 건물에 대한 뭐가 붙어? 프리미엄이 붙죠? 그럼 프리미엄과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한꺼번에 뭘로 때리겠다는 얘기야? 양도소득세 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포 임차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반드시 요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브노트를 통해서 영어권의 범위까지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미등기 전매한 아파트 당첨권. 자, 요거는 뭐죠,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권리죠. 자, 여러분 가끔가다 공부를 하신 분도 미등기 전매하고 미등기 양도 구분 안 하셔요.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당첨권 취득했다 다 무슨 전매, 여러분? 미등기 전매죠. 그러나 아파트 당첨권은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무조건 과세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리을 아파트 당첨권. 옆에다 하나 더 적으세요, 여러분. 뭐 있죠? 입주권. 입주권. 그러니까 입주권을 취득했다는 것은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된 상태죠. 예, 그래서 미등기 전매는 여러분들 함정입니다. 마치 미등기 양도를 보는 것처럼 유도한 거고 그냥 아파트 당첨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이런 거 있죠. 또 우리 주의사항 있죠. 채권 중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게 있죠. 채권 중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토지상한채권, 주택상한채권은 뭐 현물상한채권. 채권 좀 봐주세요. 채권은 오로지 딱 두 가지만이야. 토지상한채권, 주택상한채권. 공통점은 뭐예요, 여러분? 현물상한채권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국민주택채권이나 토지개발채권 등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야? 아니죠. 왜 아니죠? 걔들은 금전상한채권이기 때문에 그래. 네, 그래서 좀 채권까지 꼭 좀 봐주시고요. 또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도 하나 좀 봐주셔야 될 것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서브노트 한번 보세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문제 갖고 정리하지 마시고요. 핵심 이론 요약집이나 기본서 갖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 여기를 물어보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요약집이나 뭐 기본서 있으면 옆에다 좀 펼쳐놓고 거기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는 제가 출전 들어도 그대로 낸다 못 낸다? 못 내 이거. 그러니까 그 물어보는 부분은 꼭 좀 요약집이나 기본서가 제일 좋은 건데 기본서 볼 시간이 없어 그렇지만 자 그다음에 미음 자 전세권 과세 대상입니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전세권 옆에다 하나 더 적으시면 뭐가 있죠 여러분? 지상권이죠. 예. 그래서 전세권 지상권 옆에다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꼭 적어놓으세요. 등기 여부 불문입니다. 역시 등기 여부 불문. 우리는 등기했냐 안 했냐 묻지 않아요. 다만 부동산 임차권만 묻죠. 부동산 임차권만 등기했슈 안 했슈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특허권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면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만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네. 단순히 어떤 특정한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법률상 독점적 배타적으로 인정되는 특허권, 실형신화권, 뭐 디자인권 이런 어떤 무체재산권은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옆에다 적으세요.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특허권 등 뭐 무체재산권. 법률상 권리다 그 얘기 여러분. 무체재산권. 이런 것은 역시 과세 대상이 아니죠. 물론 예전에도 나왔었고요. 초창기 때 나왔던 문구네요. 자, 그 다음에 해운제 골프회원권 과세 대상입니까? 이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예, 골프회원권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려야 되고 시설물 이용 회원권 적으세요. 기타 자산이죠. 기타 자산.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뭘로 분류한다 여러분? 기타 자산입니다. 그러면 기타 자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양도소득세에서 보유기간 불문 무조건 누진세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양도소득세에서 기타 자산을 구분한 의미는 뭐냐? 얘들은 보유기간을 묻고 묻지 않고 무조건 무슨 세를 때린다? 누진세율 꼭 적어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역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야? 아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미음, 전세권, 그 다음에 지상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지역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최근에 지역권이 나오게 했죠. 그러면 답은 몇 번? 4번인가요? 예, 4번. 자, 그래서 여러분 64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64번은 다 뭐만을 말한 거다? 부동산 등만을 말한 거죠. 부동산 등만을 말한 거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중에서 뭐만을 말한 거다? 부동산 등. 자, 근데 올해 개정됐죠, 여러분 여기? 요거 말고도 뭐가 있고 여러분? 주식 또 뭐가 있죠 여러분? 파생상품. 그래서 결론 낼게요. 소득세법상 양도세 과세대상 몇 가지로 구분한다 여러분? 3가지로 그룹핑한다라는 거 요거 좀 잊지 마시고요. 파생상품이라고 해서 뭐 여러분 들어갈 필요 없어요. 얘도 안 나오는데 얘는 더 안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주식하는 사람도 이제 돈 날라갈 생각하는 거고 파생상품 이제 쪽박 찰 생각하셔야 돼요. 원금은 초과해서 손실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코스피 200으로 한 옵션이나 선물이라든지 미니 뭐 코스피 200 옵션 선물 또 내년에 또 추가돼 갖고 코스피 200으로 한 ELW
예, 이런 것도 뭐 과세된다. 우리랑 전혀 관련이 없어. 절대 안 나와. 그냥 세 가지로만 구분한다는 것만. 그래서 올해 추가됐다는 거. 예. 자, 여기서 하나 파텐트 상품 딱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예정 신고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요것도 좀 같이 봅시다. 얘들은 다 예정 신고 의무 있는 거죠. 그런데 파생 상품은 예정 신고 의무 없다. 올해 붙으셔야 돼요. 내년 이거 또 개정돼. 파생 상품. 그래서 아저씨가 파생 상품 선물한다, 옵션한다 그러면 도장 찍으라고 그래야 돼. 왜냐면 얘는 무서운 거야. 원본을 초과해서 손실이 나는가. 내가 2억 갖고 투자했다. 그러면 주식은 2억만 날라가. 돈 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주식이 갖고 벌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고수들만 벌어요. 근데 선물과 옵션은 2억이 손실 보는 게 아니라 3억, 4억, 5 무한대로 손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야. 주식에서 잃은 사람이 꼭 일로 가요. 그렇게 하지 마요. 자, 65번.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양도로 옳게 표시하고 있는 것은, 자, 여기부터는 여러분 양도의 개념. 별표 3개. 별표 3개. 양도의 개념. 자, 양도의 개념에서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양도로 보냐, 양도로 보지 않냐. 요거 뭐 해봐라? 구분해라. 이게 가장 전형적인 형태. 가장 전형적인 형태. 다양한 거래를 제시해놓고 양도로 보냐, 양도로 안 보냐. 이거 뭐 해봐라? 구분해봐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별 문제가 나온다면 뭐예요, 여러분? 부담보증이요. 부담보증이요. 이 양도의 개념은 공인중개사 1회 때부터 계속 정말 시험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고갈돼서 새로운 문제 만들 수가 없어요. 역시 새로운 문제 만들려면 이쪽밖에 없죠. 부담보증이요. 일단 65번은 요거네요. 구분해봐라. 한번 보죠. 그럼 보죠. 별표 요거 65번은 별표 3개짜리네요. 기본적인 양도의 구분 패턴 문제. 꼭 여기서 요거는 어디까지? 우리 서브노트나 요약집에 보면 통치,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 작년에도 통치계 시험에 나왔죠. 통치계에서도 보기 지문으로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 핵심 요약집에 어디까지 봐주셔야 돼요? 통치과 대법원 판례까지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기업 관련 법률에서 토지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 밑줄. 자, 수용 또는 협의매수. 얘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자발적, 강제적. 강제적. 그러나 적으세요. 뭘 받아서? 보상금. 예. 그래서 부모님이 농사 짓겠다가 농지 갖고 있다가 토지 수용당하면서 뭘 받으면? 보상금 받으면 자식은 이제 성공하는 거야. 흙수저에서 뭐가 되는가? 금수저가 되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이었어요. 그래갖고 농사도 농지도 없어. 수용당할 토지가 없어. 아, 진짜. 자, 그래서 결론. 기업은 과세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동그라미. 네, 니은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여러분. 뭐가 나오면? 부담부증여. 그럼 부담부증여와 대응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단순증여죠. 부담부증여와 대응되는 게 뭐다고, 여러분? 단순증여. 단순증여는 글자도 아무 조건 없는 순수한 증여죠. 그 다음에 부담부증여는 증여하는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누가? 수증자가 인수하는 뭐야? 조건부증여. 얘는 조건이 없는 단순증여죠. 자, 결론 낼게요. 단순증여를 하지 않고 부담부증여를 하는 이유는 뭐랬어요, 여러분? 세부담이 적으니까. 부담부증여를 하는 것이 뭐보다? 단순증여일 때보다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담부증여가 그래서 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런 걸 모르면서 그냥 외워봐도 소용없어요. 부담부증여를 하는 이유는 단순증여일 때보다 세부담이 어떻게 된다? 조금이라도 줄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결론 뭐가 나오면? 부담부증여가 나오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 부담부증여 당사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냐 아니냐 이거부터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증여다. 부담부증여다. 그러면 여러분은 답변할 때 뭘로 대답해야 되는 거고? 원칙. 그죠? 근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다. 그럼 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외로 가죠. 예외. 요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여기 니은은
뭐라고 쓰니까 배우자나 직계준비서 밑줄. 이게 중요한 조건이죠. 이게 진짜 중요한 조건이야. 그럼 여러분 뭘로 대답해야 된다는 얘기야? 예외로 대답했죠. 자, 최근에 시험에 이렇게 나왔네요. 매형이 생뚱맞게 누가 나왔어? 매형이. 매형과 처남지간이 나오는 거야. 난 누나 없어서 매형이 없어. 이씨. 그러면 시험에 매형이란 말은 왜 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배우자나 직계준비석이 아니다. 그러니까 요즘 문제가 어렵다는 게 이런 거죠. 돌려서 자꾸 얘기해. 그래서 어려워요. 그 최근에 시험 난 게 매형이, 그러니까 학생은 당하는 거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느닷없이 누가 나왔어? 매형. 이게 왜 나왔지? 이 매형이란 말은 배우자나 직계준비석 간의 부담부 증여가 아니다. 그러니까 뭘로 대답하라? 원칙으로 대답하시오. 그 얘기죠. 근데 우리는 여기 뭐라고 그랬으니까 배우자나 직계준비석 간이니까 뭘로 대답하는가? 예외. 그럼 결론 냅시다. 결론. 자, 기본 패턴이 원칙이죠? 자, 원칙. 요때 수중자의 뭐는? 채무 인수액은. 예. 자, 외우는 게 아니죠? 내가 뭘 받으려고? 증여를 받으려고 그 증여하는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누가? 수중자가 뭐 해버린가? 인수한 거죠. 빚을 또 아는 거죠? 그러니까 수중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걸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대가 관계가 좋은 데는 양도니까 무슨 양도가 되는 거고? 유상이죠. 그러면 남의 빚을 왜 또 안 왔어? 증여 당시 재산가액. 증여 당시 재산가액에서 뭘 빼도? 요 채무 인수액을 빼도 남는 게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요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것 때문에 받는 거죠. 맞죠? 이것 때문에 채무를 인수한 거죠? 예. 그럼 요거는 무슨 양도가 되는 거고? 순수한 무상이죠. 그러면 유상은 뭘로 때리고? 양도로 보아서 뭘로 때리고? 양도소득세. 증여자한테, 수중자한테. 항상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양도수는 도자야, 수자야? 도자 잡는 거 항상 도자. 근데 상속세나 증여세는 도자 잡아, 수자 잡아? 수자 받는 사람. 이거 누구한테? 수중자한테 뭘로 때리겠다? 증여세. 그러니까 결론. 부담부 증여 원칙일 때는 이 과세가 뭐와? 양도소득세와 뭐로? 증여세로 나누어져서 가자는 거죠. 나누어져서 하는 거야. 어떤 부분은? 유상은 뭘로 가고? 무상은? 증여세. 이게 부담부 증여 원칙이죠. 그런데 누구면? 배우자나 직계준비석이면 니네 일부러 실은 뭔데? 단순 증여인데 증여세를 뭐 하려고? 줄이려고 일부러 무슨 형식 띈 거야? 부담부 증여 형식 띈 거지, 요놈들아. 그렇게 보는 거죠. 누구는? 세법은. 그래서 결론. 배우자나 직계준비석 간의 부담부 증여는 결론 냅시다. 어떻게 한다?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걸로 추정한다. 요 말이 중요한 거죠.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걸로 추정한다. 그러면 증여세, 과세가에서 채무 인수액을 빼고 빼지 않고 그냥 전액 뭘로 때리겠다? 증여세로 때리겠다는 얘기죠.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부담부 증여 형식이 효과가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죠. 장난치지 마라.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한 게 뭐였죠, 여러분? 여기서 추정. 무슨 규정이다? 간주 규정이 아니라 뭐다? 추정. 추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랬어? 반증의 제시를 허용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 기관이지만 배우자나 직계준비석 간이지만 채무 인수했습니다. 라고 사실을 어떻게 하면? 입증한다면. 채무 인수 사실을 뭐 한다면? 입증한다면 그때는 다시 뭐로 가는가? 부담부 증여. 다시 세부담이 줄여줄 수 있죠. 결론. 무슨 증여? 누구 기관에? 배우자나 직계준비석 간의 부담부 증여 효과를 받으려면 뭘 준비해야 되는가? 채무 인수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 거죠. 요 입증 수단의 대표인 것이 바로 은행에서 뭘 받는다? 대출 받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 냅시다. 디귿, 니은이죠. 배우자나 직계준비석 간 부담부 증여에서 해당 채무가 증여세 과세가의 계산상 공제를 하고 하지 않고
하지 않았다. 공제를 하지 않은 것은 증여 당시 재산권에서 채무인색을 빼고 빼지 않고 전액 그냥 뭐로 때렸다. 증여세. 그러니까 이거는 양도다, 증여다. 증여죠. 그래서 결론 이유는 양도가 아니죠. 디귿 법원의 판결에 한 위자료 지급을 하기로 하고 동위자료 지급에 가름하여 당사자 일방의 소유약도 나왔다. 뭐 나왔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이게 뭐야 여러분? 위자료를 뭘로 줘야 되는데? 돈으로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주고 뭘로? 부동산 넘겨줬다. 뭐야? 대물변제. 양도를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죠. 참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 니은, 디귿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양도의 개념이 나오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니은, 디귿. 그 다음에 리을. 환기 처분으로 지목되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중단되는 거. 자, 꼭 기억해 두셔야죠. 양도로 보지 않는 대표 선수. 아주 국대야, 국대. 그냥 대표도 아니다. 국대야. 떡볶이도 국대 정도 먹어줘야 돼. 저희 동네 떡볶이는 그냥 떡볶이가 아니에요. 국대 떡볶이래. 그래서 난 맨 처음에 국대가 뭔가 그랬어. 근데 떡볶이가 크지도 않아. 큰 것도 아닌데 그랬더니 보니까 국가대표 떡볶이집이래.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리을 양도로 보지 않는 대표 선수. 자, 미음 또 나왔다. 공동 소유 토지를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를 분할했다가 그 공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자, 여기 무슨 말 하세요, 여러분? 단순이란 말은 뭐야? 지분일의 변동이 없죠. 그래서 리을 미음 묶으시고요. 양도로 보지 않는 국대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양도로 보지 않는 대표 3인방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양도로 보지 않는 대표 3인방. 거기 나오면 첫째 환기처분, 둘째 지분율이 변동이 없는 단순한 분할, 세 번째가 바로 뭐죠 여러분? 양도담보. 이 세 가지. 하나 더 주세요. 미음 밑에다 하나 더. 뭐? 양도담보. 양도담보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냥 담보 제공에 따른 사실상 이전이야 형식상 이전이야? 형식상 이전이죠. 근데 특히 양도담보는 하면 여러분 확인할 게 있어야 된다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 충당이란 말이 나오면 이때는 다시 뭐가 되는 거니까 대물변제니까 양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요 문제 갖고 정리하시면 안 됩니다. 핵심 요약집이나 기본서를 통해서 거기 관련 나 있는 통치가 판례까지 꼭 봐주시 바랍니다. 65번은 별표에서 2개짜리죠. 그럼 답은 양도로 보는 걸 물어본 거죠? 그러면 결국 양도로 보는 건 몇 가지야? 2가지인가요? 2번 기억과 디귿인가요? 자, 66번 별표 3개. 저는 양도의 개념에서 시험에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65번밖에 없습니다. 별표 3개. 이미 65번은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기출문제. 그 당시에는 취득가액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지만 자, 66번. 갑은 2016년 4월 1일 특수관계 없는 을. 여기 밑에 특수관계 없는 을. 이 말은 왜 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원칙으로 대답하라, 예외로 대답하라? 원칙으로 대답하라는 얘기야. 이 말을 왜 했는지 아셔야 돼요. 왜? 여기서 지금 특수관계 없는, 그러면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얘기야. 아니까 여러분 뭘로 대답하라? 원칙으로 대답하라. 원칙이니까 뭐와 뭐로 나눠서 유상과 무상으로 나눠서 과세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특수관계 없는 을에게 국내 소유자는 토지로서 등기된 자산을 증여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밑줄 양도차익, 종전의 취득까지 물어봤죠. 자, 결론 낼게요 여러분. 자꾸 어려워하는데 자, 뭐가 나오면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뭐를 물어보면 양도 차익이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우리 아시다시피 양도 차익은 뭐해서 양도 가액에서 뭐를 뺀 거예요 여러분? 취득 가액. 그 다음에 기타 필요 경비가 있다면 기타 필요 경비를 빼주는 거죠. 그러면 자, 양도가액은 어떻게 할 거냐? 그냥 간단히 해. 그냥 간단히. 양도가액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채무 인수액이 무슨 양도였으니까?
유상양 됐으니까 채무 인수액을 그대로 무슨 가로 잡고 양도 가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뭘 빼라? 취득가액을 빼라는 얘기죠? 자, 이때 취득가액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취득가액은 어떻게 하느냐? 그 증여한 자산의 당초 취득가액. 당초 취득가액. 증여자가 당초 취득할 때 얼마 주고 샀냐는 얘기죠. 거기다가 요거 하나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뭐 유상비율. 우리 부담부 증여는 뭐와 뭐로 나눠진다고? 유상과 무상으로 나눠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 비율만, 유상 비율만. 그럼 이때 유상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냐? 증여 당시 재산가액에서 뭐가? 채무 인수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해주면 돼요. 근데 요 취득가액도 말고 기타 필요경비 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가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가 나왔다. 그러면 역시 그 기타 자본적 지출액 등에 대해서도 역시 이것까지 나오진 않겠지. 근데 그렇게 했던 게 또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역시 얘도 뭐로 해줘야 되는가 여러분? 유상비율. 근데 여러분은 여기까지는 안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나오면은 여기도 취득가액 똑같이 얘들은 뭐예요, 여러분? 필요경비죠. 양도가에서 빼야 되는 무슨 경비예요? 필요경비죠. 필요경비는 다 항상 무슨 비율을 곱한다? 필요경비는 항상 뭐를 곱한다? 유상비율. 그럼 보죠. 가번 아파트 증여가액은 얼마고? 증여가액은 얼마? 1억. 이때 상속세및 증여세법에서 이거는 1억은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무슨 평가다? 시가평가다. 그러니까 얼마짜리란 얘기야? 전체가액이 1억짜리란 얘기죠? 여기 왜 아파트가 아니라 토지죠? 죄송합니다. 아파트 예, 여러분 거기 아파트를 토지로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바꾼다고 그러면서 그 보기점을 잘 못 바꿨네요. 위 토지의 증여가액은 얼마고? 1억. 이거는 시가다. 나번 위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가 얼마고? 8천만 원이고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는 괜히 토지로 고쳐갖고 개별 공시지가는 얼마? 6천만 원. 그 다음에 다 갑과 을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며 증여 당시 대출금이 얼마였대? 4천만 원 있으면 이를 누가? 수중자가 인수하기로 했다 그랬죠? 자, 이런 문제가 나면 그냥 어렵게 하지 마. 결론 냅시다. 채무 인수액 얼마의 결론? 4천만 원. 요거를 뭘로 잡고? 양도 가액으로 잡고. 자, 당초 취득가액은 얼마랬어요, 여러분? 얼마 주사 떨었어?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 얼마랬어요, 여러분? 8천만 원. 지금 우리 양도 차익은 지금 우리 실가로 계산하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뭐만 곱하면 되는 이제 유상 비율만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가액이 지금 얼마 중에서 1억 중에서 채무 인수액이 얼마래? 그럼 몇 프로야? 요거 몇 프로야, 여러분? 40%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취득가액의 몇 프로만? 40%만 취득가를 잡으라는 얘기죠. 그럼 얼마야? 48, 32, 3,200만 원이죠? 근데 다른 자본적 지출액이나 필요경비 기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양도세가 얼마 되는 거야? 4천만 원에서 얼마 빼면? 3,200을 빼면 얼마 여러분? 양도세는 800만 원이죠, 뭐. 지금 물어본 게 뭘 물어봤으니까? 양도 차익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거죠, 1번. 그러니까 결론 여기 잠깐 보세요. 양도 차익을 물어보면 결론 낼게요. 양도가에서 취득가액 등의 필요금을 뺀 건데 양도가액은 뭐로 잡고? 채무 인수액 잡고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에다가 일부만 인식해야 되니까 유상비율. 이때 유상비율은 증여 당시 재산가에서 뭘 한 거다? 채무 인수액. 요것만 하면 돼. 유상비율만. 자, 요걸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제가 설명을 잘 못하나? 자꾸 여러분들 어려워하니까. 자, 갑이 취득했죠? 자, 여러분 갑이 토지 취득할 때 얼마였어? 8천만 원 주고 샀다 그랬죠? 근데 갑이 을한테 뭐 했다고 이거를 지금 증여했대. 이때 증여 당시 가격이 얼마 돼? 1억. 그러면 단순 증여면 얼마에 대해서 1억 원 전액에 대해서 뭘로 때린가? 증여세. 근데 문제는 여기가 뭐가 나오면 채무 인수액이 나왔죠? 채무 인수액이 얼마 나왔다고? 4천만 원.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증여하면서 얼마짜리 주는데? 1억짜리 주는데. 제가 여러분들 1억짜리 토지 증여한대? 근데 은행에 대출금 얼마 했대 지금? 그걸 여러분 보고 대신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갚으래. 그러면 증여해 주겠대. 그럼 여러분 받아 안 받아? 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물어봐야 돼? 받아야 되나? 말해야 되나? 아니 얼마짜리 주는데? 1억짜리 주는데 여기 은행 대출금 남아있는 게 얼마 있으니까 4천만 이걸 네가 인수해서 대신 갚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너한테 증여해 줄게. 받아 안 받아? 받아. 왜 받아? 그래도 얼마? 얼마? 6천만 원.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무상. 이것 때문에 받는 거죠?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증여 당시 재산가 전체 얼마 중에서 1억 중에서 채무 인수액 요거는 무슨 양도? 유상. 그럼 얘가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냐고? 전체가의 1억 중에서 얼마? 4천만 원. 몇 프로야? 40%. 예, 요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요걸 한 번만 설명하면 돼. 자기야, 내가 자기한테 1억짜리 토지 줄 텐데, 증여해 줄 텐데, 은행에 대출금 4천만 원 나오면 그걸 대신 갚어. 그러면 자기한테 1억짜리 줄게. 그럼 아저씨가 받아 안 받아? 또 물어봐야 돼? 그만 물어봐. 그래서 여러분 결론 낼게요. 이미 여러분 요거는 시험에 나왔어요. 요거는 뭐? 취득가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건 나왔어 이미 시험에. 그럼 이거 또 나와 안 나와 이제? 안 나와. 그럼 이거보다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건 뭐야 결국은? 양도 차익이죠. 결론 냅시다. 양도 차익은 뭐해서? 양도가에서 뭘 뺀가? 취득가액 등의 필요금을 뺀 건데 이게 단순한 매매,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뭐다 보니까 부담부 증여이다 보니까 양도가액은 뭐로 잡고 채무 인수액 그대로 끌고 오시면 돼요 여러분. 자, 취득가액도 그대로 끌고 오면 돼. 그죠? 다만 부담부의 특성상 유상과 무상으로 어떻게 하니까? 나누니까 요것만 한번 곱해주면 된다 그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계산 문제 나오면 맞춰야 돼? 진짜 나왔네. 아씨, 내년에 꼭 외워야지. 내년엔 아저씨 없어 이제. 자,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올해 뭐 다 합격하실 분이나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66번 답이 몇 번? 1번. 매년 이렇게 그 합격자 모임을 저는 꼭 나가는데 영광스러운 얼굴도 보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대부분 합격자 모임에 나온 분들 그냥 변화 없이 시험 보는 그날까지 그냥 꾸준하게 나가는 분이 결국은 합격해서 나가시더라고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여러분 이제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힘내시고 시험 보는 그날까지 한번 목숨을 걸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7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 더 풀어봅시다. 양도의 개념. 다음 중 양도소득세의 양도에 대한 소득세 법령 및 판례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별표 3개. 차라리 67번 같은 형태가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나. 단순히 이거는 답이 딱 떨어져. 아는 사람은. 근데 맑은 정신에 했어도 지금 띵한 분들이 계시죠? 도대체 난 이것만 나오면 돌아버리겠다. 그런 분들 계셔야 하여튼. 자, 1번.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 밑줄.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을 양도했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 양도 담보. 이때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근데 나왔다. 밑줄 뭐? 채무 불이행으로 요 말 나왔네요. 해당 자산을 변제 어떻게 했대? 충당. 적으세요. 이게 뭐야? 그 유명한 대물 변제. 양도로 봐야 돼, 안 봐야? 봐야. 언제? 그때에. 그때가 언제 여러분? 상한일 다음 날이죠. 상한일 다음 날.
왜냐면 상한일까지는 기한이 이익 있는 거고 그날까지 못 갚았으니까 그 다음 날에 양도하는 거죠. 2번. 요게 이제 작년에 개정된 규정인데 올해 작년 시험에 안 나왔죠. 그래서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야. 밑줄 여기.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의 합리적 변경. 요게 목적입니다. 모든 토지의 교환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의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토지의 분할 등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토지 교환의 경우로서 밑줄 토지 교환이죠. 원래 토지 교환은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양도로 보는 대표가 제가 두 가지 찍었죠. 교환과 뭐 대물 변제. 그래서 당연히 교환은 양도로 봐야 돼. 그런데 이러한 법령에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자 밑줄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 요 놈이 다시 밑줄 분할 전 토지 전체 면적의 자 동그라미 결론 몇 프로? 20% 동그라미 여기가 10%. 2번은 20%가 포인트야. 이거 출제 살짝 뭐로 바꿀 수 있어? 50%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어. 딱 67번 봤는데 난 모르겠어. 답을. 그러면 그냥 숫자 나온 거 찍으세요. 편안하게. 무슨 말인지 아셨나? 아니 내가 이걸 모르겠어 답을.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여기 20% 숫자 나왔죠? 그럼 모를 때 그냥 4번 찍지 말고 숫자 나온 거 찍으시라고. 그때 또 어떤 분은 3번 찍었다. 왜 3번 찍으세요? 3자 나왔다고. 안장한다.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몇 프로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20%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적어놓으세요. 작년 2015년 신설 규정인데 아직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이번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20% 분명히 똥냄 10벌 치셔야 돼요. 자 3번. 자 3번 4번 5번 묶으시고요. 3번 4번 5번 요게 판례네요. 판례. 교환 계약이 어떻게 됐대요 여러분? 취소. 그러면 양도소득세 과세해야 안 해? 안 해야 되는 거죠? 교환은 양도로 보지만 그게 뭐가 됐으니까 취소가 돼서 다시 양도를 안 보내고 돌려준단 말이야. 그런데 누가 나타나서 밑줄 3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선의의 제3취득자입니다. 여기서 선의의 제3취득자는 민법에서 했던 그 선의입니다. 그 선의가 나타난 바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환원해줬다 못했다? 못했다. 그래도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예. 양도로 보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자, 4번. 토지를 매수하는데 금원을 출자했다가 동토지를 매각하는 그 출자 이상,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출자의 이상 환급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는 양도로 본다. 남이 토지 취득할 때 내가 1억을 얹혔어. 나도 1억을 투자했기에 배팅했어. 근데 그 토지가 팔려갖고 내가 1억 5천만 원을 받은가 돌려받은가. 그러면 결론은 우리 세법은 어떻게 하는가. 1억에 취득해서 1억 5천만 원에 판 거를 보겠다 그랬죠. 5번. 명의신탁이 해지가 돼서 신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에 경제된 경우는 양도로 본다. 나왔다. 답은 몇 번이야? 5번이죠. 뭐가 나왔으니까? 신탁. 자, 결론 낼게요.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고 넘어가시죠. 뭐가 나오기만 하면 신탁이 나오기만 하면 우리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왜 무조건 양도로 안 보는가? 사실상 이전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형식상 이전. 신탁이 뭔지 다 아시잖아. 다만 주의해야 돼요. 뭐는? 취득세는 이 신탁이 신탁법상 신탁인지 신탁법상 신탁이 아닌 뭐 명의신탁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탁법상 신탁이면 뭘 적용하는 거고? 비과세. 그러나 무슨 신탁이면? 명의신탁. 신탁법상 신탁이 아닌 명의신탁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동산 명의신탁 허용해 안 해? 위법한가 불법이야. 그러니까 비과세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여러분. 예, 좀 구분하시고요. 하여튼 결론. 신탁이란 말이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결론이야. 예. 자 68번부터는 비과세네요. 다음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설명 잘못했습니다. 별표 3개. 저는 뭐 나올 거로 예상합니다. 안 나오면 정말 우리 섭섭할 정도로 준비해놨죠. 1번 1세대가
양도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몇 년 이상을 말한다? 2년 이상. 여기 밑줄 1세대 밑줄 하나. 양도 현재 국내 1주택 보유 밑줄 하나. 그 다음에 몇 년 이상? 2년, 보유기간이 2년 이상. 그래서 비과세 요건은 몇 가지야? 3가지. 마무리합시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몇 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번은 의입니다. 의. 다만 가로 열고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양도로 거주자로 전환된 해당하는 거주자인 주택의 경우는 몇 년? 3년. 요거는 뭐냐면 당초 취득할 때 뭐였는데 비거주자였다가 거기서 주택을 취득해서 보유하다 뭐로 바뀌었어? 거주자. 그러면 너는 원래 비거주는 비과세 안 해주는가? 근데 결론은 이 사람이 뭐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주자로 바뀌어줬기 때문에 비과세 해주긴 해주겠다. 단 이때는 보유 기간이 2년이 아니라 몇 년이다? 3년. 여기 밑줄 이것만 좀 보시면 합니다. 그래서 1번은 1세대 1주택의 의의 적어놓으세요. 의의. 자, 그러면 2번은 이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비과세를 안 해주는 예외 규정입니다. 2번은 뭐야 여러분? 비과세를 안 해주는 경우야. 자, 여러분 우리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했다. 그럼 비과세인데 그래도 비과세 안 해준 대표가 바로 뭐랬죠 여러분? 첫째, 미등기 양도. 그렇죠 여러분? 얘는 비과세 요건 충족했더라도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 왜? 양도소에서 제일 나쁜 놈이 누구니까? 미등기 양도죠. 따라서 얘는 양도차익 전액과세죠. 그러면 두 번째 여기 나오는 뭐야 여러분? 허위 신고. 무슨 계약서 썼다? 다운이 아니야. 이중계약서야. 이중계약서. 다운이나 업이나 상관없어. 그러면 허위 신고했다. 그러면 너는 비과세 대상이면 뭐도 안 해주고 비과세 안 해주고 네가 무슨 대상이면 감면 대상이면 감면이나 혜택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바로 요 동그라미 2번은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비과세 요건 충족한 1세대 1주택을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자 밑줄 이게 조건 나왔네요. 자 일단 앞에 뭐라냐면 비과세 요건 충족한 1세대 1주택 했죠? 그래 원래 뭘 봐야 되는가? 비과세. 근데 밑줄 매매 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질 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적으세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뭐야? 허위 신고죠. 허위 신고. 그러면 결론 밑줄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 밑줄 하나. 즉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뭐 할 때? 과세할 때 세액 하나. 그러면 다시 밑줄 매매 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질 거래가액 차액 밑줄 이 두 줄 간의 차액 중 어떤 금액? 큰 금액을 비과세 받은 세액에서 뺀다는데 큰 금액이 아니라 적은 금액이죠. 적은 금액. 그래서 2번이 답이네요. 자, 이건 이미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1세대 1주택 제가 이거 합시다. 주택을 양도했어요. 그래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얼마 나왔냐 봤더니 여러분 5천만 원이 나왔대요. 주택 양도에서 양도세 얼마 나왔다 여러분? 5천만 원. 근데 내가 이 주택이 뭐였냐 했더니 1세대 1주택. 그래서 몇 년 보였다? 2년 이상을 보였다. 그러면 요 5천만 원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내가 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세 계산하면 얼마인데? 5천만 원인데 내가 이걸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거죠? 그러니까 날 뭘 받는다? 비과세. 그러면 이거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내. 그랬더니 수자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어차피 비과세 받으니까 나 취득세 조금이라도 내게 덜 내게 무슨 계약서 써달라는 얘기야? 다운 계약서 써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실질 거래가액은 얼마인데? 5억 원인데 세무서에 뭐 할 때? 신고를 할 때에 신고를 할 때 얼마인가? 4억 원을 신고를 했다는 얘기야.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시겠죠?
실제 매매는 얼마에 매매했는데 5억 원에 매매했는데 신고할 때 얼마 주고 산 거로 4억에 매매한 걸로 신고했다는 거죠. 무슨 신고야 이거는? 소위 말하는 다운 계약서죠? 그러면 이거는 우린 무슨 신고? 허위 신고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거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 너 원래 비과세 받아야 되는데 무슨 신고했으니까? 허위 신고했으니까 비과세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 과세가 되는 세금은 얼마냐 그 얘기야. 결론. 그러면 이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두 가액의 차익은 얼마고? 1억. 그리고 과세한다라고 했을 때 세금은 얼마고? 5천만 원. 그러면 지금 과세되는 세금은 얼마야? 5천만 원인데 차익은 1억이죠? 그럼 둘 중에 어떤 금액? 적은 금액. 결론. 비과세 받은 세액 얼마? 5천만에서 얼마 빼라고? 5천만 원. 그러면 결국 비과세 세액은 없다. 그러니까 다 내는 거죠. 항상 어떤 금액? 적은 금액. 요게 포인트죠. 그러면 조건 바꿔볼게요, 여러분. 신고를 5억 3천만 원에 신고했어. 얼마 신고했다고 여러분? 5억 3천만 원. 얘는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야? 업 계약서죠. 그러면 실가와 신고가의 차액 얼마?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이때 비과세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안 해주고 과세할 때 세금은 얼마? 5천만 원. 그럼 둘 중에 어떤 금액? 적은 금액 얼마? 3천만 원을 비과세 받는 세액에서 어떻게 한다? 뺀다. 비과세 받는 세액에서 뺀다 해서 뭐 하겠다는 얘기야? 그 세액을 과세하겠다는 얘기 여러분. 결론 과세된 세금은 얼마? 3천만 원. 결론 둘 중에 어떤 금액이 항상? 적은 금액. 여기 계산 문제 이미 나왔단 말이야. 시험에 나왔다고 요 문제가 이미. 그러면 출전이 이걸 물어보고 싶어. 그러면 저 같으면 이걸 물어보지 않고 얘가 무슨 대상이다? 감면 대상이었다. 무슨 대상이었다? 감면 대상에서 100% 면제 대상이다. 100% 감면 대상이다. 100% 감면은 뭐를 말하는데 여러분? 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 8년 이상 작용한 농지야. 농지를 양도할 때 몇 년? 8년 이상 작용하고 양도하면 양수의 면제 대상이 됩니다. 그 나는 농지 양도할 때 무슨 대상이었어? 면제 대상이었어. 근데 무슨 계약서 쓰면? 허위 계약서 쓰면은 그 면제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똑같이 둘 중에 어떤 금액? 적은 금액. 이해하셨나요? 예. 그래서 결론 둘 중에 무슨 금액을 뺀다? 적은 금액이야. 적은 금액. 근데 그걸 딱 한 글자 고쳤죠. 큰 금액. 그래서 요거는 이미 계산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예, 2번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3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예, 요거는 통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요런 규정이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밑줄.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동일 세대원이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동일 세대. 여기 동일 세대라는 것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 가장 기본 부부. 둘째, 생계 유지를 같이 하는 가족. 이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각각 소유하는 경우도 이를 1세대로 모아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 보유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4번도 통칙 내용이네요, 여러분. 3번, 4번 묶으시고요. 3번, 4번 묶으시고요. 요거는 평소에 많이 보던 규정은 아니지만 최근에 시험에 통칙까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통칙 중에서 시험에 아직 안 나온 것 중 나올 수 있는 통칙 일단 두 개 끄집어낸 겁니다. 3번과 4번은 기본 통칙에서 시험에 나온 것을 제외한 것 중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올해 나올 수 있는 통칙 두 가지 뽑은 건데 4번도 중요한 거예요. 보유 기간의 계산에서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주택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각각 얼마? 2년 이상 보유한 걸 말합니다. 각각. 요거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4번은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을의 토지에 갑이 주택을 신축했습니다. 신축했어요. 그러면 갑이 주택을 신축했으니까 이제 이것도 주택 부수 토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에 만약에
각각 여기는 들어가지 맙시다. 아까 그게 나와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주택을 신축해서 1년 만에 1년 후에 이 토지를 뭐 했어요, 여러분? 매입했어요. 매입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타인의 토지 위에 내가 갑이 주택을 신축했다가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1년 지난 다음에 을의 토지를 취득했어. 그래서 이제 누구 거로 바뀌었어, 이것도? 갑. 그리고 1년 후에 양도했어요. 그리고 1세대 1주택이래요. 자, 얘 비과세 받아요, 못 받아요? 자, 우리 1세대 1주택이니까 몇 년 이상만 보유하면 되는가? 2년 이상만 보유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1년 신축해서 1년 후에 토지 매입하고 그 매입한 후에 1년 지난 다음에 양도했다고. 그럼 건물은 2년이죠? 예, 건물은 비과세 받습니다. 근데 뭐는? 토지는 을의 갑의 명의로 취득한 지 몇 년 만에? 1년 만에 양도했기 때문에 얘는 보유기간이 1년인데 그럼 얘는 비과세 못 받아. 그 얘기야. 그러니까 2년 이상 보유는 뭐는 물론 건물은 물론 뭐까지 토지까지 각각 얼마 해야 된다? 2년 이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 낼게요. 3번과 4번은 뭐다, 여러분? 통치. 5번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법정 요건을 갖춰. 자, 밑줄 장기 저당 담보 제공입니다. 장기 저당 담보 제공 주택. 자, 이때 장기 저당 담보 제공 주택은 딱 하나만 보시면 일단 밑줄 거주 기간 불문 밑줄. 요거 출제 살짝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뭐로? 보유 기간 불문으로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69번.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별표 2개. 요거는 주택의 개념입니다. 주택의 개념. 1번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했다. 당해 거주자가 뭐? 선택하는 순서. 밑줄 당해 거주자 선택하는 순서. 이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출전에 살짝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유 기간이 가장 긴 주택.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어요. 2번 보유하거나 거주하는 중에 소실, 도계, 노후 등을 하여 멸실돼서 재건축한 주택이다. 그때는 밑줄 멸실된 주택 하나, 재건축한 주택, 이 두 기간을 어떻게 하라? 통산하라, 합산하라는 얘기죠. 3번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뭐 했다? 복합되어 있다. 이거 무슨 주택? 겸용주택이죠. 겸용주택. 그러면 이때는 밑줄 주택 면적 밑줄 하나, 주택의 면적 밑줄 하나, 이 두 놈을 비교해야 되는 거죠. 주택의 면적 대표적인 것으로 시험에 뭐가 나오는가 여러분? 상가. 그러면 하나의 주택이 주택과 상가로 겸용주택이라는 얘기죠. 그때 주택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밑줄 적거나 같은 경우. 잘 봐요. 적거나 같은 경우. 그때는 주택만 주택으로 본다. 맞아, 틀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주택의 면적을 뭐하면 초과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전체 주택. 요거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자, 4번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 밑줄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 요게 포인트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 전체를 하나에 주소보는 거죠. 5번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소유 지분이 가장 큰 제 주택을 본다. 밑줄 소유 지분이 가장 큰 제 주택. 요거는 적어놔야 돼.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서 비과세 판단할 때 규정이죠. 그래서 1주택 소유자의 판단시 규정이고, 양도소득세는 이때는 어떻게 한다? 공동소유자 각자의 1주택을 보는 거죠. 그래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70번. 요게 작년에 나왔던 거죠. 사실 70번은 작년에 예상 마무리 특강할 때도 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주의하라. 나올 수 있다. 그대로 시험에 나왔네요. 자, 그래서 70번. 올해는 뭐 나오기는 힘들지만 그냥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한 주택을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밑줄 무슨 요건 충족했어? 비과세. 이때 양도세. 동그라미.
문제 잘 풀어놓고 출전이 과세 면적을 물어봤는데 자기는 뭘로 대답해? 비과세 면적으로 대답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 주택은 관련 법률에 따른 어디 안에 있대? 도시 지역 안에 있대. 여기서 관련 법률이 뭐겠어요, 여러분? 국계법입니다. 국계법. 국토 이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문제에 따른 도시 지역 안에 있다. 자, 대지가 얼마고? 1200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얼마 있는데 연면적이 200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주거용이 얼마고? 50. 상가가 얼마? 150. 그럼 뭐가 더 커? 상가가 더 큰 거죠? 상가가 더 큰, 여기 봐. 잠깐 여기 보세요. 주거 면적이 얼마고? 50. 상가 면적 얼마? 150. 그럼 얘가 더 큰 거죠, 지금? 그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기는 말이 안 되잖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그러면 이때는 건물 중에서 주택으로 보는 거는 얼마만? 50만 뭐로 보는가? 주택으로 보는 거죠? 그럼 요 놈만 뭘 받는가? 비과세죠. 그러면 상가 면적 얼마는? 150은 뭐란 얘기야? 과세란 얘기죠. 자, 그래서 결론. 건물 중에서 무슨 면적을 물어봤으니까? 요 봐. 무슨 면적을 물어봤으니까? 과세 면적을 물어봤으니까 여러분 얼마 대답해야 되는가? 150으로 대답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출제위원은 당연히 저거 갖고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갖고 요구해? 토지까지 보셔야 됩니다. 토지. 그러면 건물 200 중에서 주택이 50만 주택을 본 거죠? 그러면 전체 토지 면적이 얼마를 했으니까? 1200. 이 중에서 주택 부수 토지는 건물 연면적 얼마 중에서? 건물 전체 200 중에서 주거 면적이 얼마니까? 50. 그러면 요거 4분의 1인가요? 예, 그러면 얼마 되는가? 300제곱미터. 요것만 뭘로 보는가? 주택 부수 토지 보는 거죠? 건물 면적에 비례해서 주택 부수 토지로 보라는 얘기야. 그럼 얘를 무조건 다 비과세 주냐? 아니, 항상 비과세가 되는 부수 토지 면적의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주택 정착 면적이 몇 배다? 5배. 그러면 주택 정착 면적이 얼마고? 50. 어디라고 쓰니까 지금 도시 지역 하니까 몇 배? 5배. 그럼 얼마?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준 면적은 얼마야? 250이죠. 항상 놓치면 안 돼요. 토지는 면적의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래서 요 놈이 뭐가 되는 거고? 비과세죠. 근데 뭘 물어봤으니까? 과세 면적을 물어봤으니까 전체 토지 면적 얼마 중에서 1200에서 비과세 면적 얼마로 250 확정됐으니까 과세 면적 얼마? 950. 그래서 결론 과세 면적은 토지는 얼마고? 950. 건물은 얼마고? 150. 있나요? 몇 번인가요? 4번인가요? 예. 예, 여기까지 좀 쉬죠. 아, 비과세 못 끝내네.